자, 안녕하세요. 14주차 이제 빅데이터 마케팅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 마지막 강의는 전체 1주차부터 13주차까지 해왔던 강의들을 간단하게 종합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현업에서 그리고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경영학과 마케팅, 빅데이터를 배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저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안겨줬던 그런 책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훈훈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이번 주차는 아마 12, 13, 14주차 강의가 한꺼번에 올라가느라고 학생분들께서 굉장히 혼란이 많으실 텐데 13주차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정을 지키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한테 많이 혼나서 저는 이제 다음 학기 때부터는 강의를 못 맡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의를 맡고 안 맡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좀 더 나은 지식과 그런 경험들을 좀 전달했어야 되는데, 온라인이라는 채널의 한계 때문에 마음껏 전달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1주차 때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마케팅을 처음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주차 때는 여기를 좀 볼게요. 자, 좋지 않은 목소리 가지고 했는데 1주차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했고,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빅데이터와 마케팅이 만나면, 그 다음에 니즈, 시장환경부서 STP, 포피는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이런 그 청운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시작했죠. 근데 사실은 마케팅이라는 분야 자체도 굉장히 방대하고, 빅데이터라는 분야 자체도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마케팅이 만나면 사실 130주차 강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빅데이터가 생소하신 분들이나 마케팅을 워낙 많이 공부하셨을 거니까 빅데이터와 마케팅이 접목됐을 때 어떤 분석 기법 내지는 어떤 활용 방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측면에서 알려주는 데 있어서 목적을 다하고 이 강의를 구성을 했었고요. 많이 그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의욕이 높았지만 여러분들과 지키지 못한 약속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음에 분명히 인연이 된다면 다시 만날 거고요. 그렇게 코로나가 종식되고 혹시라도 다시 인연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재미있는 방식의 수업으로 보답해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1주차 때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자, 네,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크리에이티브라는 환상, 마케팅이라는 환상, 우리가 이 환상들을 조금 접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 저도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 여러 해 동안 시간을 이렇게 몸을 담아왔지만 마케팅이 정말 이미지를 창출하는 결국의 목적은 사람의 마음 속에 내가 운영하는 브랜드와 기업의 상을 이미지로 인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티브나 마케팅이라는 것이 사실 현실의 ROI, 수익적인 측면, 매출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톱니바퀴가 잘 안 돌아가는 거죠. 지금 스타트업으로 했지만 매출과 브랜드 인지도는 좋지만 수없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비즈니스일수록 좀 더 효율적인 광고, 효율적인 크리에이티브, 효율적인 마케팅 방식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즉 빅이라는 단어를 빼더라도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얘기를 좀 하면서 빅데이터라는 것에 빅에 우리가 관점을 갖지 말고 데이터 자체에
활용도에 대한 고민을 하자 그랬죠. 이제 머니볼 얘기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지만 결국에 이 브래드 피트가 머니볼의 주인공이 된 어떤 팀, 야구 팀의 구단주인데 그 구단주가 수학과 박사를 이렇게 영입하면서 게임 승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목적 지향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바라봤을 때 수천 개의 데이터가 모이더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지, 무엇을 위해서 이 분석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케팅이나 경영학에 좋은 결과를 냈던 여러 가지 사례들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스몰 데이터와 빅데이터, 마이크로 데이터, 스몰 데이터, 빅데이터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빅데이터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인간을 관찰하거나 결국에 빅데이터, 경제학, 경영학 모두 인간의 행동이 어떤 판단을 전제로 움직이게 되고 어떤 의사결정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학문이 사회과학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세부적으로 관찰하고 인간의 행동이 심리적으로 어떤 기대와 어떤 욕구에 의해서 발생했는지를 아는 것이 마케팅과 경영에서 중요한 영역이라서 마이크로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예시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하면서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 다음에 행동 경제학과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면 좋겠고요. 안 나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같이 한번 익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설명들을 쭉 했는데요. 빅데이터라는 학문 자체가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들 속에서 통합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그냥 뭐 코딩하고 분석 툴을 잘 만지고 그다음에 뭐 통계학 지식이 뛰어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네 가지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비즈니스를 모르면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목적 자체를 잃게 됩니다. 표류하게 되고요. 또 개발이나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비즈니스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지만 데이터로 전환시키지 못하고요. 데이터 마이닝을 못하면 항상 탐색적으로 기본적인 분석하는 데서 멈춰서 좀 더 뎁스 있는 분석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려지는 새로운 직종이 나타났고 그 직종은 이 네 가지를 다 해내야 되는 직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것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선택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커리어들을 쌓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잘 알지만 페이스북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페이스북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페이스북 알고리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페이스북 알고리즘 모르더라도 페이스북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포스팅이 노출이 많이 되게끔 그렇게 직감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고 반응이 좋은 컨텐츠들을 제작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그것처럼 데이터 분석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마케팅 사이드에서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작업들, 그 다음에 CRM이라고 하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고객을 잘게 세분화해서 각각의 세무화된 고객한테 맞춤형 마케팅을 하는 것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데이터 분석의 응용 분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사이트 분석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설문과 CRM 베이스의 분석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마케팅과 경영학, 빅데이터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의 니즈를 어떤 방식의 질문과 어떤 방식의 조작적 실험을 통해서 발견해내느냐, 그리고 고객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여 분류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마케팅과 컨텐츠를 제공하느냐가
마케팅 분야에서는 빅데이터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의 어떤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 meaning of word sentence,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비즈니스 코드로 바꾸고 비즈니스 코드의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 예를 들면 나는 그 와이프를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비즈니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할 것이냐. 와이프를 사랑하는 거는 와이프를 쳐다봤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 바로 와이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다면 와이프를 바라봤을 때 심장의 변화, 그 박동수 변화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현실적인 비즈니스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정량화시켜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과 같은 현상들이 경영 마케팅 분야에서 각각의 분야들에서 다 활용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와 관련돼서도 제가 데이터 분석에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MBTI 인성검사, 적성검사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 직무검사들을 토대로 실제 현업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분석들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인사와 같이 굉장한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쉬움까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와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풀어 나갔었고요. 1주차 과제는 이렇게 제가 다 모아서 다 한 번씩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나올 때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과제 때는 저희가 이제 아티클들을 좀 보내드리면서, 어떻게 이 아티클들을 요약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업에 입사하시든,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든 간에, 내 사고가 지금, 내 사고를 논리 정연하게 정리하고 표현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제를 내드렸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주차 강의는 이렇게 진행됐죠. 먼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책은 스타트업 바이블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스타트업 바이블이라는 책을 보면서 비즈니스를 정말 내가 겉멋으로 배웠네, 책으로만 배웠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무릎을 탁 쳤던 책입니다. 스타트업이 이게 이제 MIT 창업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실제 멘토 역할을 했던 빌 올렛 라는 분과 그 다음에 여러 그 사람들이 같이 쓴 책인데요. 총 24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설계하고 시작하는 방식을 설계하고 이게 운영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잘 썼는데 제가 이때마다 느낀 게 정말 현실적인 그런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들을 너무나 잘 짚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거는요,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혁신이란 단순히 아이디어 발명이 아니라 여기에 창업화라는 걸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야기가 고객 관점의 세상으로 바꿔야 한다. 사업에 필요한 단 하나의 필요 충분 조건은 돈을 지불하는 실제 고객이다. 환상적인 상상랜드에 있는 고객이 아니라 실제 1인자로 군림할 신규 시장을 개척하라 라고 하면서
목표 고객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그 고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고객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되고 고객들의 그 니즈들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세분화하고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 다음에 시장을 세분화한 이후에 거점 시장을 찾고, 이 거점 시장이라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객들이 모여있는 타겟 고객들이 모여있는 시장을 찾고, 이 시장에서 거점 시장의 선택을, 예를 들면 목표 고객이 지불 능력이 충분한가, 판매 조직이 쉽게 접근할 방법이 있는가,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는가, 협력업체와 완제품을 출시가 가능한가, 경쟁자가 버티고 있는가, 강력한 경쟁자가 버티고 있는가, 세분 시장의 성공을 발판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미션과 비전, 철학에 적합한가. 이렇게 이제 시장을 선택하고 비즈니스를 하나씩 설계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가슴에 팍팍 꽂히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라서 경영학을 전공하시고 마케팅 전공하고 아무리 데이터 분석이 좋다 하더라도 비즈니스가 살아가지 않으면 그 화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1주차 때 말씀드렸듯이 마케팅은 일종의 상업화, 그리고 돈을 창출하고 이윤을 창출하고 가치를 창출할 때야 비로소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지 그냥 툴과 기술만 배운다고 해서 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과감하게 만들어내고 비즈니스를 해 가고 싶으신 분들도 그렇고, 직장에서 마케팅과 경영학에 대한 좀 넓은 관점을 찾고 싶은 분께는 이 스타트업 바이블을 꼭 추천드립니다. 제가 3번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읽을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 바로 비즈니스 모델 내비게이터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내비게이터라고 하면서 소제목은 이겁니다. 당신의 사업을 변화시킬 55가지 놀라운 비즈니스 모델. 이제는 제품의 차별화가 아니라, 마케팅의 차별화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별로 수없이 많은 그 기업 브랜드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해가지고 비즈니스가 어떻게 해야 비즈니스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접 판매 모델이 있다. 이거는 과거 신문 방문 판매 모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느껴야 될 거는, 직접 판매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잼을 판다고 했을 때, 이 잼을 팔았을 때 직접 판매 비즈니스에 접목시켜 보면 어떤 방식으로 팔 수 있을까? 자, 구매 대신 대여라고 했을 때, 대여유 사용료라고 했을 때, 잼을 우리가 대여 모델로 바꾼다면, 잼 병을 대여해주고, 굉장히 예를 들면, 유통기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혁신적인 잼통을 대여해주고, 잼을 이렇게 렌트비를 받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면도기와 면도날은 잼 병을 주고, 잼을 무상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겠고요.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건 과일 농장 업자들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잼을 만들어줘서 팔 테니 너희들은 나에게 투자를 해다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내 잼 얘기를 제조업 기반에 했지만,
내가 고민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다양한 마케팅 그 영역들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한번 바꿔볼까라고 하는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책은 전체 그 비즈니스 모델 구조를 짤 수 있는,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내용, 비즈니스의 핵심만 간추려서 55가지의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책입니다. 백과사전식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살펴봐도 되고요. 이건 제가 55가지를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을 텐데요. 네, 제가 이 도서 요약본을 제가 정리를 좀 해놨었는데 22가지까지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가지를 보면 이런 방식이 있죠. 커스터머 로열티. 즉, 이 비즈니스 모델 방식은 기본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추가적인 가치를 덧붙여 제공하고 고객을 확보해서 충성도를 높이는 인센티브 기반의 프로그램이다. 즉, 이거는 이제 스타트 얼라이언스가 이제 대표적인 예죠. 스타 얼라이언스가 최초 항공사 동맹으로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 제품과 우리 비즈니스는 어떻게 접목해 볼 수 있을까를 이렇게 이 트리거를 가지고 생각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독으로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세 번째는 이제 너무 유명한 책인데 읽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가로로 길게 생겨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마케팅, 경영과 관련돼서 9가지의 블럭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구글에서 떠온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면 카카오 비즈니스를 9가지의 모델로 바꿨습니다. 고객에게 CS, 커스터머,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는 어떤 가치를, 자, 스마트폰 사용자와 플러스 친구 제휴업체와 광고주한테 무료 메신저 서비스를 가치를 주는 거예요. 모바일 플랫폼에 가치를 주는 거예요. 어떤 고객 관계를 가지고 어떤 채널에서 이 가치 제안을 만들려면 어떤 파트너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이 파트너들과 가치 제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과 어떤 역량과 자원이 필요하고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가치 제안을 만들기까지의 활동, 그 다음에 가치 제안을 고객한테 전달하는 활동, 이 두 가지의 큰 부분으로 나눠서 9가지의 블록으로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각각의 요소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은 마케팅을 전공했거나 경영학을 조금이라도 만져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필수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 책이 뭐냐면요, 비즈니스 모델 U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U라는 책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책인데, 제가 회사를 때려치고 기업을 하나 만들 때 이 비즈니스 모델 U가 굉장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내 인생의 비즈니스를 한번 꾸려보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은 어찌 보면 내가 속한 조직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책이라면, 이 비즈니스 모델 U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U에서도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U에 보면 제가 좀 찾아볼게요. 비즈니스 모델을 읽어본 사람이 없나봐요.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자, 제가 설명드리면 똑같습니다. 신성진이란 인생에 있어서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될 수 있고,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신성진이란 인간의 매력과 컨셉과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그 가치 제안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나는 이 학생들에게 정말 재미있고 웃기는 강의를 하고 싶어 라고 가치 제안을 만들었다면 그 웃기고 재미있는 강의를 위해서 나는 핵심 파트너를 뭘로 가져갈 거냐. 예를 들면 코미디언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유머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플랫폼일 수도 있죠. 그런 컨텐츠 플랫폼에서 핵심 활동, 하루에 하나씩은 꼭 웃기는 컨텐츠를 찾는다가 핵심 활동이 되는 거고, 핵심 자원에서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그 컨텐츠를 찾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에 가입하는 가입 비용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노트북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 그러면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고객 관계를 할 거냐. 웃기는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강의만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이 채널이 있는 거죠. 아니면 홈쇼핑처럼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 관계는 한 번 들어온 학생들한테는 손편지와 그 다음에 강의안들을 한 땀 한 땀 그 손으로 써가지고 강의안을 자필로 해서 보내준다라든가 이런 핵심 비즈니스 차별화 포인트들을 각각 집어넣는데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나 내 인생과도 똑같은 적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있고요. 똑같이 가로 다 4개 다 가로로 된 책이에요. 지금 4개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 U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이것도 너무나 이제 굉장한데요. 이것도 역시 가로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 책도 요 오스트왈드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가 이 비즈니스 모델 각각의 핵심 포인트들, 이 9가지 핵심 포인트들에서 어떤 걸 차별화로 가져갈 거냐, 어디에서 혁신이 일어날 거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가 항상 이 마케팅에서 혁신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애플 광고가 좋다, 그 다음에 삼성 광고가 좋다 이렇게 논의했는데 실제로는 이 뒤쪽의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차별화를 가져갈 수도 있다. 우리가 이 고객과의 관계에서만 차별화를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핵심 파트너에 대해서 나는 예를 들면 독점으로 허생전이 그랬죠. 독점으로 제가 소라를 참 좋아하는데 이 소라를 독점으로 공급받는 농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농장이 저의 핵심 파트너가 되고 그 농장의 차별화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 유기농 친환경 소라를 저는 이 사람하고만 독점적으로 그 비즈니스를 합니다라고 하는 그걸 자체 차별화 컨셉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꼭 굳이 소라의 제품과 관련된 속성의 차별화뿐만 아니라 그런 파트너와의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관계 자체가 컨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각각 그 비즈니스 모델 요소마다 혁신을 일으켰던 그런 사례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 9가지의 블록 중에서 꼭 한 가지의 블록만 가지고는 혁신할 수 없다. 여러 가지 혁신의 그 강도가 여러 가지 그 혁신의 종류가 많을수록 더 파격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밸류 프로포지션. 이 책은 정말 너무나 저에게 비즈니스를 완전 달리 보게, 고객을 달리 보게 하고 고객 니즈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고민하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즉 고객들의 니즈, 즉 이 가치 제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 고객의 이 두 가지의 링크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가치 제한 여기 가치 제한을 어떻게 만들 거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는 여기를 예를 들면 동그라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만들고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치 제한 활동을 제대로 만드는 방법들을 딱 설명을 해주는데요. 정말 사이다 같은 책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책은 특히 마케터로서 이 4가지 중에 뭐를 선택하라고 하냐 그러면 저는 이
네 번째, 밸류 프로포지션 디자인이라는 책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자, 네 번째 책은요, 빅데이터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빅데이터 사용 설명서는 기존에 지금까지 읽어왔던 빅데이터 책 중에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책이 아니라 일종의 매뉴얼이 쓰여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는 말이 뭐냐? 빅데이터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책들은 많이 봤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세부적인 방법부터 평소와 다른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데이터로 어떻게 검증하고 파헤칠 것인가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가로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통해서 마케팅 의사결정을 할 마케터들에게는 정말 얇아요. 책이 얇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입덕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빅데이터 사용 설명서는 꼭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8주차 때 데이터 가설을 만들려고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요거를 제가 좀 가져왔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저는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의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분석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고객은 뜻밖의 계기로 움직인다. 이렇게 사회과학적인 인간 행동 관점에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데이터 분야에서 각광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하드 코딩 하면서 데이터 분석은 이거야 통계학 지식이나 막 늘어놓으면서 데이터 분석한답시고 떠들어대는 이런 사람들의 학풍에서 빨리 벗어나서 고객의 행동을 데이터로 추론하는, 그 다음에 고객의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의 거꾸로 행동을 추론하는 그런 마인드와 사고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 사고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제가 이거는 말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블루오션 전략이 판을 치고 있을 때 다들 아무 생각 없이 블루오션 그러는데 실제 블루오션 이 방법론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이 블루오션의 어떤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로 레드오션과 블루오션하고 이렇게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이 키워드 용어를 쓰면서 단순히 그냥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블루오션의 핵심이 이 책의 핵심이 아닙니다.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의 핵심은요, ERRC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ERRC. ERRC는 나의 비즈니스 요소 중에서 어떤 걸 제거하고 어떤 걸 축소하고 어떤 걸 강화하고 어떤 걸 창조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는 비즈니스 모델의 사고 표현입니다. 이 블루오션은.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가치 캔버스라는 거예요. 가치 캔버스. 가치 제한 캠퍼스가 아니라 가치 캔버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략 캠퍼스. 자, 이 전략 캠퍼스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내가 고객들한테 가치와 비즈니스 요소, 전달해주는 비즈니스 요소들을 X축에 나열합니다. 나의 이 시장에서는 가격이란 요소가 고객들한테 중요하고, 옵션 투어 표준화, 튜어 상품 다양성, 맞춤형, 자율성 이런 각각의 요소들에서 경쟁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경쟁사들은 패키지 여행이라고 저희가 규정을 했을 때 마일 리얼 트립의 전략 캠퍼스는 패키지 여행이 가격은 낮다.
그렇지만 우리 마이리얼트립은 가격이 어느 정도 높다. 근데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죠. 하지만 패키지 포맷이 정해져 있다. 패키지 여행은. 그래서 마이리얼트립은 이 패키지 포맷이라는 유형에서 제거를 해버렸어요. 엘리미네이트를 한 거죠. 엘리미네이트를 해서 나는 패키지 포맷의 제공 수준을 굉장히 높일 거야. 포맷에 있어서 고객의 만족 수준과 불편함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치 수준이 낮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경쟁사의 이게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이 포지셔닝과 나의 포지셔닝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이 관점, 여기에 있는 이 비어있는 갭 차이를 나의 비즈니스로 어떻게 발견해내고 정교화시킬 것이냐. 이게 블루오션의 사고 구조인 거지. 그냥 블루오션은 피 튀기는 경쟁이에요. 레드오션은 피 튀기는 경쟁이에요. 블루오션은 뭐 혁신적인 기업이에요. 이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사고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준 책. 이게 바로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블루오션 시프트라는 책은 이 과정에다가 똑같은 형태에다가 새로운 사례들이 추가됐어요. IT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델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태양의 서커스 같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기존의 서커스들은 가격이 낮고 동물 묘기가 많았고 스릴과 위험이 높았다. 하지만 이 블루오션으로 진행되는 이 전략 캠퍼스에는 동물을 없애버린 거예요. 서커스에 동물이 없다? 오마이갓. 어마어마한 그 시도였죠. 그 다음에 동물이 없애는 대신 나는 이 크리에이티브, 이 경쟁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내가 제공을 한다. 테마와 세련된 관람 환경과 다양한 작품, 예술적 음향,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갖추겠다라고 전략 구조를 짜는 게 이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블루오션 책을 읽으면서 블루오션이 이런 뜻이구나 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블루오션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고 구조, 프레임에 대해서 익숙하게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책에 대해서 뭐 여기 5가지 책에 파생된 것까지 하면 5, 6, 7, 8개의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후회하는 게 있어요. 대학교 시절 때 후회했던 거는 책을 많이 안 읽었고 여행을 못 갔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지만 책이라는 여행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14주차 동안 떠들었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했던 내용들을 좀 복기하셔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5가지, 8가지의 책들에 대해서는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도서관에 사서 이렇게 한 챕터씩이라도 읽어보시면서 영감을 얻어가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주차까지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15주차 때는 기말고사에 대한 설명을 5분에서 10분 정도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전체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2주차 강의 때는 빅데이터란 무엇인가를 찍었는데요. 자, 이렇게 구글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2주차가 같이 아까 2주차랑 섞여 있네요. 그리고 이제 2주차 때 주로 했던 얘기가 전체 우리 마케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뭐 빅데이터 마케팅이지만 마케팅 강의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체 거시 환경을 분석하고 3C 분석이라고 해서 커스터머, 컴페티터, 컴퍼니라고 하는 3개의 핵심 역량을 분석을 해서 고객 분석은 고객의 니즈 트렌드, 그 다음에 경쟁사는 경쟁사의 타겟이 무엇이고 경쟁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자사 역량은 인적, 물적 브랜드 아이덴티티 어떤 걸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 환경에서 어떤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포지셔닝을 취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타겟팅을 해서 자사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고객 분석을 하는 방식, 그 다음에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방식,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분석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네이버 트렌드 랩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드렸고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기억이 나시죠? 네. 이렇게 개괄적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을 좀 설명, 이때 구글 애널리틱스를 좀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 랩을 가지고 빅데이터, 고객 키워드 트렌드 분석하는 것들을 제가 과제로 해드렸고요. 이때 과제를 제출하신 분들은 특별 점수를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3주차 내용을 보면요. 자, 3주차 강의 때는 니즈, 시즈, 그리고 컨셉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요소를 제공하는 제품의 속성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셉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해발 1500m 고도에서만 수확한 온도로만 만들어진 커피라고 했을 때 해발 1500m 고도라고 하는 나만의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바로 컨셉이 만들어진다고 했고, 이 컨셉을 바탕으로 컨셉 보드를 만들어서 소비자 조사를 하거나 의사결정자에게 설득하는 레포트로서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 컨셉은 결국에 그 기업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시즈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시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 유형, 무형 자원을 가지고 어떤 그 현실적인 그 대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투자하고 연구하고 특허나 지적질환권은 이 컨셉을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와,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막연한 감정과 심리 상태인 혜택, 불편한, 결핍의 니즈를 어떻게 만족시켜줄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시즈와 니즈가 결합한 컨셉의 영역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시즈와 컨셉과 니즈의 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브랜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니즈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세분화시켜서 보여드리면서 원츠와 니즈, 디즈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니즈는 막연한 욕구, 그리고 원츠는 좀 더 소비자적인 그리고 행위자적인 목표, 그리고 이 품위 있는 말을 쓰고 있는 디즈라는 항목은 내가 실제 이 원츠를 이루기 위해서 찾고 구매하는 행동들, 그게 경제적인 나의 그 뒷받침이 됐을 때 바로 수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서 니즈, 원츠, 디즈, 수요, 디맨드를 얘기를 했었고요. 니즈를 좀 더 세분화시켜 보면 결국에 표현을 하면서 알고 있는, 그 다음에 표현을 못하면서 알고 있는, 그랬을 때 표현을 안 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 상황을 고객한테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다 된 걸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서도 모르고 있는 것들은 고객이 거짓말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하지만 모르는 경우도 이런 관찰 기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니즈 발견 방법론 매트릭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컨셉과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다른 얘기로 표현하자면, 결국에 여기가 되겠죠. 결국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고객이 지향하는 이상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가 다양한 아이디어로 나오게 되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만들어주는 해결 솔루션이 바로 이 컨셉적인 최종 가치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탁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세탁의 행위,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관습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실제 가치인 거지, 세탁기를 예쁘게, 물론 예쁘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나 이왕 세탁기 쓰는 거 굉장히 프리미엄한 느낌으로 쓰고 싶어 라는 그런 니즈가 있을 수 있으니, 결국에 고객의 행위적인 문제 해결에
봉착되어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지, 그 제품 자체의 특성에만 오립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드립니다. job to be done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액자를 걸 구멍이 필요한 거지, 드릴이 필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드렸고, 우리의 시장의 크기는 결국 고객의 이런 고객이 가고 싶어 하고,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다 합치면 결국 그 시장의 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진입하고 쟁탈을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거 알아야 된다는 게 니즈 지향적인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컨셉을 만드는 방식에서도 좀 한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전체 원산지에서부터 실제 고객이 구매하기까지의 전체적인 이 밸류 체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나열해 놓고, 각각에서 다른 경쟁사와 어떤 차별점을 가지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핑해 보는 습관.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의 컨셉과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니즈를 찾아내는 방식들에 있어서도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네이버 트렌드 분석과 이 고객들의 니즈들을 발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때 2주차 때가 아니라 이 3주차 때 이 메일로 네이버 키워드 분석하는 것들을 실습 한번 해보시고 나서 과제를 보내드리면 가산점을 드린다라고 말한 바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4주차 때는 어떤 내용이었냐? 4주차 때는 시장 환경 분석, 고객 경쟁사, 산업 환경, 이슈 환경이라고 해서 빅데이터를 조금씩 이제 접목시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 좀 볼게요. 이 거시 환경 분석은 다 작성된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사례를 좀 들렸고요. 네. 자, 거시환경 분석과 관련돼서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레포트를 위한 레포트를 쓰지 말고 실제 내가 접한 산업군과 목표 시장에 있어서 아까 소카 사례처럼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법적이고 기술적인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거시환경 분석하는 방식은 패스트, 스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약자입니다. Politics, Economics, Society, Technology 이렇게 해서 패스트, 스팀, 뭐 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cological 이게 생태학적인 환경이 이제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한 경영이 나오면서 친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전략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환경 분석을 해달라고 했었고요. 팔레티컬이나 레걸 이슈들이 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접목된다고 했습니다. 뭐 합성 첨가물 이슈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객 운수법에 저촉돼가지고 뭐 타다라든가 뭐 이런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네, 파이브 폴스라고 하는 거시환경 분석 툴을 알려드리면서 구매자의 그 협상력, 그 다음에 이게 고객들의 협상력, 그 다음에 공급자의 협상력, 그 다음에 그 시장의 진입 장벽, 그 다음에 대체품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경쟁 강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경쟁 강도가 없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할 때 이 진입 장벽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만큼 공급자 파워나 그 다음에 진입 장벽이 높은지에 대해서 대체제가 많은지에 대해서 이 요소들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산업 환경적으로 강점이 있느냐 약점이 있느냐를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시환경 분석할 때 예시를 드렸던 게 제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 유헬스케어와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거시환경 분석하는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렸었고요. 각각 전체 시장 세분화가 우리가 목표하는 고객, 즉 STP 분석을 할 때 필요하기도 하지만 실제 거시환경 분석할 때 이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산업의 합은 고객의 니즈의 합인 거고 이 각각의 산업을 쪼개가지고 특정한 생활건강, 뭐 CRM 포탈, 뭐 마케팅 이쪽 영역에다가 우리가 타겟팅해서 시장을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거시적으로 보면 마케팅 STP, 포피 전략 이전에 이미 산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 요소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거시환경 분석은 이렇게 처음부터 중요한 영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레포트를 위한 레포트를 쓰기 위한 시장 환경 분석은 지향하자. 실제 나의 산업과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시장 트렌드와 그 다음에 법적인 리스크들을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거시환경 분석에서 자주 쓰이는 것들이 뭐 설문조사는 이제 소비자 조사인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 자료들을 보면서 구글 그 자료들도 충분히 활용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상관관계와 회귀 분석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정한 한 변수를 가지고 스피드라는 변수를 가지고 이 디스턴스 거리라는 그 스피드와 이게 뭐죠 이게 다른 걸 한번 봐볼게요. 에어컨 판매량과 아이스크림 판매량의 관계를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는 1월 1일에는 에어컨 판매량이 이만큼이었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이랬고 그 다음에 에어컨 판매량이 이만큼 많았을 때도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높았고 이런 선형적인 관계를 찾아내는 게 빅데이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그게 바로 상관분석 내지는 회귀분석이라는 용어로 활용이 됐고요. 그 다음 시계열 분석은 전체 흐름의 이 전체 추세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분석 방법이라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5주차 빅데이터 마케팅 시간에는 빅데이터 마케팅의 꽃,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객의 어떤 행위적인, 그 다음에 상태적인 특성에 따라서 고객을 세분화하는 걸 갖다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우리 기업의 역량과 외부 환경과 경쟁사의 어떤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타겟 고객을 선정하고 그 타겟 고객에게 마케팅 활동 내지는 제품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을 결국 마케팅의 기본 개념인데요. 이때 빅데이터 마케팅이라는 경우는 그 고객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고객의 세분화를 시키는 방법을 얘기한다라는 게 주요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3, 4주차 때 얘기했던 그런 거시환경 분석과 핵심 역량을 가지고 컨셉을 내고 그 다음에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죠. 그래서 시장의 세그멘테이션을 나누는 데 있어서 고객의 불편함과 지향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포션이냐 미니용기냐 사용성을 따라서 세분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맛에 따라서 딸기잼이냐 포도잼이냐 수박잼이냐 이렇게 맛에 따라서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하거나 고객을 세분화하는 데 있어서 이 기준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기준점이 바로 크리에이티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기준을 나누는 방식에 있어서는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에서 서로 중복이 없고 전체적으로는 빠짐없는 상태에서 시장을 구분을 해야 된다. 사람은 남자 여자로 나누고 아저씨와 아줌마를 나누고 뭐 이런 그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식의 연습을 많이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HMR, 뭐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시장을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우리는 즉석조리식품으로 시장으로 진출하겠어 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도 되고 즉석조리식품 시장을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마케팅 활동을 하겠어 라고 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분류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그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가 시장 세분화 연습을 했던 적이 있죠. 이 시장 세분화 연습을 하면서 워크숍을 하면
정말 다양한 방식의 세분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크리에이티브에 도움이 되고, 결국에 그 창의적인 관점의 STP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창의적인 기준을 데이터를 통해서 그 분류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음 경험하실 수 있었던 그런 군집 분석이라는 데이터 분석 방법론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집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을 갖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엑셀로 군집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캐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군집 분석을 하는 방법들을 쭉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실습하는 과정을 따라가서 과제로 올려달라라고 말씀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R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파이썬도 굉장히 이제 코드가 어려웠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따라 해보시면서 생전 처음으로 태어나서 파이썬 한번 만져보시라. 그리고 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SPSS도 제가 통계 분석 툴로서 군집 분석하는 방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6주차 때는요. 자, 6주차 때는 제가 이렇게 이제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동영상 이렇게 보면 6주차 강의는 카카오톡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제가 엄청나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몇 번 해봤자 너무나 이제 드릴 말씀이 없네요. 6주차 때의 주요 강의는 이제 계속해서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배워가면서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빅데이터 마케팅을 하는데 데이터 분석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도 했었지만 엑셀을 가지고 고객 데이터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열심히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잘 날 거예요. 피벗 테이블이 데이터를 탐색할 때 굉장히 중요한 툴이기 때문에 꼭 한번 실습해 보시면서 익숙하게 만드시라라고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고객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쭉 실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초 통계나 군집 분석하는 것도 다시 한번 돌려봤고요. 그 다음에 캐스 돌려봤습니다. R 프로그램도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해봤죠.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이그젠플 CSV 파일을 우리가 다운받아서 이렇게 각각 고객, 아까 엑셀에서 우리가 이 엑셀에서 다뤘던 데이터를 R 프로그램으로 불러와서 분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쭉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R 프로그램이 조금 어렵지만은 않은 툴이다 라는 경험을 해드리기 위해서 R을 통해서 이렇게 군집 분석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많이 어려웠다고는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워도 이게 코드 하나하나 작성해 보면서 R 프로그램을 맛봤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주 때는 이제 R 프로그램에 이어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해봤었고요. 뭐 수압 분석, 가치 캔버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스킵이 됐었죠. 수업 진도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데이터 분석 파이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수압이나 가치 캔버스나 비즈니스 모델 등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이자 경영학도로서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빅데이터, 즉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분석의 실습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면서 각각의 이 변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변수들을 가지고
가설을 만들어가는 방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데이터 분석의 핵심은 비즈니스에 문제가 되거나 궁금한 사항,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지원해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모아진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스토리를 검증하는 방식을 배워나가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지금 7주차 7주차 강의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다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1시간 30분대 1시간 30분대 이렇게 변수를 가지고 가설을 조합해서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실습권에 대해서 과제 제출에 가산점을 드린다고 말씀드려서 많은 분들이 제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8주차 때는 엑셀 데이터 분석으로 더 뎁스 있게 들어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 6, 7, 8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습을 많이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이제 데이터 분석 툴을 좀 다뤘으면 그때그때 궁금한 사항들이나 막히는 부분들을 같이 풀어나가면서 더 역량이 훨씬 더 함양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후에 이제 저희 그 8주차 때는 다시 한번 마케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이터 분석 실습을 했었고 이렇게 데이터 분석 실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엑셀로 시각화를 그리거나 그 다음에 각각 세그멘테이션별로 이렇게 분석하고 회기선을 그리고 예측하는 그런 실습도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살펴보니까 굉장히 임팩트 있는 강의들이 많이 있었네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데이터 분석의 기본부터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많은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주차 강의는 또 역시 복습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제 생각에 이제 9주차 때도 아마 실습을 같이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R 프로그램으로 시각화 분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포피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한번 봐볼까요? 9주차 강의는 시각화 하는 툴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 3차원 그래프 그리는 것도 같이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쭉 돌아보면 여기네요. 여기 이렇게 실제 시각화 R 프로그램에서 시각화하는 작업들도 같이 해봤고요. 여기 3D 분석도 제가 한번 해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3D 분석 돌려서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토대로 해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보는 거, 그 다음에 R 프로그램을 쭉 실습을 했고, 그 다음에는 쭉쭉 가면서 포피 분석을 위해서 다시 마케팅 분석 프로세스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실제 포피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그 다음에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런 포피 전략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으로 갈 건지는 이렇게 앞단에 거시 환경과 STP를 바탕으로 우리 경쟁사가 이렇고 산업은 이렇고 고객들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포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방식의 차별화 포인트, 즉 포피는 일종의 전략적 행동, 그 다음 STP는 시장의 목표, 그 다음에 3C 분석은 환경, 그래서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을 바탕으로 수학 분석 안에 이런 포피, 그러니까 나의 강점과 시장의 기회를 이용해서 제품은 어떤 걸 만들어야 되고 가격은 어떻게 가야 되고 프로모션은 어떻게 가야 되고 하는 외부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전략 방향을 세울 때의 전략 방향의 주제들이 바로 포피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주차 강의에는 디지털 광고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굉장히 야심차게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나요. 이건 실제 현업에 있는 마케터들에게 제가 컨설팅을 하거나 코멘트를 해줄 때에 그렸던 그림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책들도 이렇게 소개를 해 줬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광고, 우리가 고객이 구매에 이르기까지의 일종이 일어나는 많은 디지털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해서 쭉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이런 고객 여정상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고객 여정상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론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여러분들 각각의 매체들별로 관심 있는 매체들을 어떤 광고 상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고 확인해보라고 과제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11주차 때는 이제 저희 유한건강생활, 제가 다니고 있는, 제가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유한건강생활 경영지원실에서 데이터 분석 인사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하나 매니저께서 데이터 분석, 특히 이제 파워 BI라는 새로운 툴을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여러분들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따라올 수 있게끔 강의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14주차를 찍는 과정이 12, 13주차가 완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같이 제가 업로드 시켰기 때문에 12주차는 똑같이 이 김하나 매니저가 파워 BI가 아니라 이번 엑셀을 통해서 파워 피벗을 통해, 파워 피벗이라는 것도 생소하죠. 파워 피벗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13주차 강의는 제가 방금 이 영상과 함께 같이 업로드를 할 건데요. 디지털 마케팅의 꽃, 구글 애널리틱스의 설치 방법 내지는 기본적인 사용법과 데이터를 보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14주차 마지막 수업을 통해서 마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아쉬운 것도 아직도 많죠. 제가 더 많이 부지런하게 움직였고 여러분들과 더 많이 호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직도 제가 미안한 마음이 지금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랑 기말고사 때 얼굴을 뵙겠지만, 그때 뭐 저에게 계란을 던진다 하더라도 뭐 피하긴 하겠지만 달게 받도록 하고요. 기말고사는 이 수업 내용의 지식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수업에서 다뤘던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게끔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핸드폰북 형태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자료들을 검색해서 작성해도 되게끔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 마지막 강의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5가지 책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도 있고, 과거에서부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봐서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책들이 있어서 5개 정도의 여러분들 빅데이터 관점이 됐든 마케팅 관점이 됐든 경영학 비즈니스의 관점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중요한 책들을 5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책은
스타트업 바이블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스타트업 바이블이라는 책을 보면서 비즈니스를 정말 내가 겉멋으로 배웠네, 책으로만 배웠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고 무릎을 탁 쳤던 책입니다. 스타트업이 이게 이제 MIT 창업 프로그램에서 이제 실제 멘토 역할을 했던 빌 올렛 라는 분과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쓴 책인데요. 총 24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설계하고 시작하는 방식을 설계하고 이게 운영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잘 썼는데, 제가 이때마다 느낀 게 정말 현실적인 그런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들을 너무나 잘 짚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거는요,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혁신이란 단순히 아이디어 발명이 아니라 이 여기에 상업화라는 걸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야기가 고객 관점의 세상으로 바꿔야 한다. 사업에 필요한 단 하나의 필요 충분 조건은 돈을 지불하는 실제 고객이다. 환상적인 상상랜드에 있는 고객이 아니라 실제 1인자로 군림할 신규 시장을 개척하라 라고 하면서 목표 고객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고객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되고 고객들의 니즈들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세분화하고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 다음에 시장을 세분화한 이후에 거점 시장을 찾고, 이 거점 시장이라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객들이 모여있는 타겟 고객들이 모여있는 시장을 찾고, 이 시장에서 거점 시장의 선택을, 예를 들면 목표 고객이 지불 능력이 충분한가, 판매 조직이 쉽게 접근할 방법이 있는가,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는가, 협력업체와 완제품을 출시가 가능한가, 경쟁자가 버티고 있는가, 강력한 경쟁자가 버티고 있는가, 세분 시장의 성공을 발판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미션과 비전, 철학에 적합한가. 이렇게 이제 시장을 선택하고 비즈니스를 하나씩 설계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가슴에 팍팍 꽂히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라서 경영학을 전공하시고 마케팅 전공하고 아무리 데이터 분석이 좋다 하더라도 비즈니스가 살아가지 않으면 화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1주차 때 말씀드렸듯이 마케팅은 일종의 상업화, 그리고 돈을 창출하고 이윤을 창출하고 가치를 창출할 때야 비로소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지, 그냥 툴과 기술만 배운다고 해서 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과감하게 만들어내고 비즈니스를 해 가고 싶으신 분들도 그렇고, 직장에서 마케팅과 경영학에 대한 좀 넓은 관점을 찾고 싶은 분께는 이 스타트업 바이블을 꼭
추천드립니다. 제가 3번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읽을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비즈니스 모델 내비게이터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내비게이터라고 하면서 소제목은 이겁니다. 당신의 사업을 변화시킬 55가지 놀라운 비즈니스 모델. 이제는 제품의 차별화가 아니라 마케팅의 차별화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별로 수없이 많은 그 기업 브랜드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해가지고 비즈니스가 어떻게 해야 비즈니스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접 판매 모델이 있다. 이거는 과거 신문 방문 판매 모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느껴야 될 거는 직접 판매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잼을 판다고 했을 때 이 잼을 팔았을 때 직접 판매 비즈니스에 접목시켜 보면 어떤 방식으로 팔 수 있을까? 자, 구매 대신 대여라고 했을 때 대여유 사용료라고 했을 때 잼을 우리가 대여 모델로 바꾼다면 잼 병을 대여해주고 굉장히 예를 들면 유통기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혁신적인 잼통을 대여해주고 잼을 이렇게 렌트비를 받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면도기와 면도날은 잼 병을 주고 잼을 무상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겠고요.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건 과일 농장 업자들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잼을 만들어줘서 팔 테니 너희들은 나에게 투자를 해다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내 잼 얘기를 제조업 기반에 했지만 내가 고민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다양한 마케팅 영역들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한번 바꿔볼까라고 하는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책은 전체 비즈니스 모델 구조를 짤 수 있는,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의 핵심만 간추려서 55가지의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책입니다. 백과사전식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살펴봐도 되고요. 이건 제가 55가지를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을 텐데요. 네, 제가 이 도서 요약본을 제가 정리를 좀 해놨었는데 22가지까지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가지를 보면 이런 방식이 있죠. 커스터머 로열티. 즉, 이 비즈니스 모델 방식은 기본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추가적인 가치를 덧붙여 제공하고 고객을 확보해서 충성도를 높이는 인센티브 기반의 프로그램이다. 즉, 이거는 이제 스타트 얼라이언스가 이제 대표적인 예죠. 스타 얼라이언스가 최초 항공사 동맹으로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 제품과 우리 비즈니스는 어떻게 접목해 볼 수 있을까를 이렇게 이 트리거를 가지고 생각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독으로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세 번째는 이제 너무나 유명한 책인데 읽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가로로 길게 생겨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마케팅, 경영과 관련돼서 9가지의 블럭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구글에서 떠온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면 카카오 비즈니스를 9가지의 모델로 바꿨습니다. 고객에게 CS, 커스터머,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자, 스마트폰 사용자와 플러스 친구 제휴업체와 광고주한테 무료 메신저 서비스를 가치를 주는 거예요. 모바일 플랫폼에 가치를 주는 거예요. 어떤 고객 관계를 가지고 어떤 채널에서 이 가치 제안을 만들려면 어떤 파트너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이 파트너들과 가치 제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과 어떤 역량과 자원이 필요하고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가치 제안을 만들기까지의
활동, 그 다음에 가치 제안을 고객한테 전달하는 활동, 이 두 가지의 큰 부분으로 나눠서 9가지의 블록으로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각각의 요소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은 마케팅을 전공했거나 경영학을 조금이라도 만져본 사람들이 있어서는 필수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 책이 뭐냐면요, 비즈니스 모델 U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U라는 책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책인데, 제가 회사를 때려치고 기업을 하나 만들 때 이 비즈니스 모델 U가 굉장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내 인생의 비즈니스를 한번 꾸려보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은 어찌 보면 내가 속한 조직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책이라면, 이 비즈니스 모델 U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U에서도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U에 보면 제가 좀 찾아볼게요. 비즈니스 모델을 읽어본 사람이 없나봐요. 이렇게 정리해 놓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자, 제가 설명드리면 똑같습니다. 신성진이란 인생에 있어서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될 수 있고,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신성진이란 인간의 매력과 컨셉과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그 가치 제안을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나는 이 학생들에게 정말 재미있고 웃기는 강의를 하고 싶어 라고 가치 제안을 만들었다면, 그 웃기고 재미있는 강의를 위해서 나는 핵심 파트너를 뭘로 가져갈 거냐? 예를 들면 코미디언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유머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플랫폼일 수도 있죠. 그런 컨텐츠 플랫폼에서 핵심 활동, 하루에 하나씩은 꼭 웃기는 컨텐츠를 찾는다가 핵심 활동이 되는 거고, 핵심 자원에서는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찾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에 가입하는 가입 비용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노트북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 그러면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고객 관계를 할 거냐? 웃기는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강의만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고, 이 채널이 있는 거죠. 아니면 홈쇼핑처럼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 관계는 한번 들어온 학생들한테는 손편지와 그 다음에 강의안들을 한 땀 한 땀 손으로 써가지고 강의안을 자필로 해서 보내준다라든가, 이런 핵심 비즈니스 차별화 포인트들을 각각 집어넣는데,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나 내 인생과도 똑같은 적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있고요. 똑같이 다 4개 다 가로로 된 책이에요. 지금 4개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 U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이것도 너무나 이제 굉장히 굉장한데요. 이것도 역시 가로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 책도 오스트왈드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가 이 비즈니스 모델 각각의 핵심 포인트들, 이 9가지 핵심 포인트들에서 어떤 걸 차별화로 가져갈 거냐, 어디에서 혁신이 일어날 거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가 항상 이 마케팅에서 혁신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애플 광고가 좋다, 그다음에 삼성 광고가 좋다, 이렇게 논의했는데, 실제로는 이 뒤쪽의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차별화를 가져갈 수도 있다. 우리가 이 고객과의 관계에서만 차별화를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핵심 파트너에 대해서 나는 예를 들면 독점으로 허생전이 그랬죠. 독점으로 제가 소라를 참 좋아하는데, 이 소라를 독점으로 공급받는 농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농장이 저의 핵심 파트너가 되고, 그 농장의 차별화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 유기농 친환경 소라를
저는 이 사람하고만 독점적으로 그 비즈니스를 합니다라고 하는 그걸 자체 차별화 컨셉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꼭 굳이 소라의 제품과 관련된 속성의 차별화뿐만 아니라 그런 파트너와의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 관계 자체가 컨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각각 그 비즈니스 모델 요소마다 혁신을 일으켰던 그런 사례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 9가지의 블록 중에서 꼭 한 가지의 블록만 가지고는 혁신할 수 없다. 여러 가지 혁신의 그 강도가, 그 여러 가지 그 혁신의 종류가 많을수록 더 파격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밸류 프로포지션, 이 책은 정말 너무나 저에게 비즈니스를 완전 달리 보게, 고객을 달리 보게 하고 고객 니즈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고민하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즉 고객들의 니즈, 즉 이 가치 제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 고객의 이 두 가지의 링크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가치 제한, 여기 가치 제한을 어떻게 만들 거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는 여기를 예를 들면 동그라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만들고,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치 제한 활동을 제대로 만드는 방법들을 딱 설명을 해주는데요. 정말 사이다 같은 책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책은 특히 마케터로서 이 4가지 중에 뭐를 선택하라고 하냐 그러면 저는 이 4번째 밸류 프로포지션 디자인이라는 책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자, 4번째 책은요, 빅데이터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빅데이터 사용 설명서는 그 기존에 지금까지 읽어왔던 빅데이터 책 중에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책이 아니라 일종의 매뉴얼이 쓰여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는 말이 뭐냐? 빅데이터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얘기하는 책들은 많이 봤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세부적인 방법부터 평소와 다른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데이터로 어떻게 검증하고 파헤칠 것인가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가로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통해서 마케팅 의사결정을 할 마케터들에게는 정말 얇아요. 책이 얇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입덕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빅데이터 사용 설명서는 꼭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8주차 때 데이터 가설을 만들려고 한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요거를 제가 좀 가져왔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저는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의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분석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고객은 뜻밖의 계기로 움직인다. 이렇게 사회과학적인 인간 행동 관점에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데이터 분야에서 각광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하드 코딩 하면서 데이터 분석은 이거야 통계학 지식이나 막 늘어놓으면서 데이터 분석한답시고 떠들어대는 이런 사람들의 학풍에서 빨리 벗어나서 고객의 행동을 데이터로 추론하는, 그 다음에 고객의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의 거꾸로 행동을 추론하는 그런 마인드와 사고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 사고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제가 이거는 말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블루오션 전략이 판을 찍고 있을 때 다들 아무 생각 없이 블루오션 그러는데,
실제 블루오션 이 방법론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다양한 이 블루오션의 어떤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로 뭐 레드오션과 블루오션하고 이렇게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이 키워드 용어를 쓰면서 단순히 그냥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블루오션의 핵심이 이 책의 핵심이 아닙니다.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의 핵심은요, ERRC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ERRC. ERRC는 나의 비즈니스 요소 중에서 어떤 걸 제거하고, 어떤 걸 축소하고, 어떤 걸 강화하고, 어떤 걸 창조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는 비즈니스 모델의 사고 프레임입니다. 이 블루오션은.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가치 캔버스라는 거예요. 가치 캔버스. 가치 제한 캔버스가 아니라 가치 캔버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략 캔버스. 자, 이 전략 캔버스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내가 고객들한테 가치와 비즈니스 요소, 전달해주는 비즈니스 요소들을 X축에 나열합니다. 나의 이 시장에서는 가격이란 요소가 고객들한테 중요하고, 옵션 투어 표준화, 튜어 상품 다양성, 뭐 맞춤형, 자율성, 이런 각각의 요소들에서 경쟁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경쟁사들은 패키지 여행이라고 저희가 규정을 했을 때, 마일 리얼 트립의 전략 캔버스는 패키지 여행이 가격은 낮다. 하지만 우리 마일 리얼 트립은 가격이 어느 정도 높다. 근데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죠. 하지만 패키지 포맷이 정해져 있다. 패키지 여행은. 그래서 마일 리얼 트립은 이 패키지 포맷이라는 유형에서 제거를 해버렸어요. 엘리미네이트를 한 거죠. 엘리미네이트를 해서 나는 패키지 포맷의 제공 수준을 굉장히 높일 거야. 포맷에 있어서 고객의 만족 수준과 불편함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치 수준이 낮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게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이 포지셔닝과 나의 포지셔닝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이 관점, 여기에 있는 이 비어있는 갭 차이를 나의 비즈니스로 어떻게 발견해내고 정교화시킬 것이냐. 이게 블루오션의 사고 구조인 거지. 그냥 블루오션은 피 튀기는 경쟁이에요. 레드오션은 피 튀기는 경쟁이에요. 블루오션은 뭐 혁신적인 기업, 이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사고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준 책. 이게 바로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블루오션 시프트란 책은 이 과정에다가 똑같은 형태에다가 새로운 사례들이 추가됐어요. IT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델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태양의 서커스 같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기존의 서커스들은 가격이 낮고 동물 묘기가 많았고 스릴과 위험이 높았다. 하지만 이 블루오션으로 진행되는 이 전략 캠퍼스에는 동물을 없애버린 거예요. 서커스에 동물이 없다? 오마이갓. 어마어마한 시도였죠. 그 다음에 동물이 없애는 대신 나는 이 크리에이티브, 이 경쟁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내가 제공을 한다. 테마와 세련된 관람 환경과 다양한 작품, 예술적 음향,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갖추겠다라고 전략 구조를 짜는 게 이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블루오션 책을 읽으면서 블루오션이 이런 뜻이구나 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블루오션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고 구조, 프레임에 대해서 익숙하게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책에 대해서 뭐 여기 5가지 책에 파생된 것까지 하면 5, 6, 7, 8개의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후회하는 게 있어요. 대학교 시절 때 후회했던 거는 책을 많이 안 읽었고 여행을 못 갔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지만 책이라는 여행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14주차 동안 떠들었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했던 내용들을 좀 복기하셔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5가지, 8가지의 책들에 대해서는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도서관에 사서 이렇게 한 챕터씩이라도 읽어보시면서 영감을 얻어가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주차까지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15주차 때는 기말고사에 대한 설명을 5분에서 10분 정도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전체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